평생을 바친 아들 내외는 치매라는 누명을 씌워 저를 공항에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죠. 손녀의 태블릿에 자신들의 모든 악행을 담은 진실이 녹화되어 있었다는 것을요. 이제 제 전 재산을 걸어 그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비싼 교훈을 돌려주려 합니다. 5월의 바람은 언제나 라일락 향기를 품고 찾아와요. 제 작은 정원에는 올해도 어김없이 연보라색 꽃송이가 탐스럽게 피었거든요. 흙을 만지고 시든 잎을 떼어내고 물을 흠뻑 주다 보면 복잡했던 마음도 흙냄새와 꽃향기에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아요. 평생을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은퇴한 제게 이 작은 정원은 세상의 전부이자 유일한 위안이었죠. 이따금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저 멀리 보이는 아들 내외의 집을 생각해요. 한강이 그림처럼 내려다 보이는 서울에서 가장 비싼 동네의 펜트하우스. 남편과 평생을 모은 재산에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땅까지 팔아서 마련해준 집이었어요. 며느리 하윤이에게는 새하얀 벤츠를 선물했고요. 그 아이가 그토록 원하던 세상으로 들어가는 입장권 같은 거였으니까요. 그 반짝이는 창문들과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떠올리면 제 정원에 흙이 주는 따스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게 되죠. 모든 걸 내어주고 나니 제게 남은 건 이 낡은 교회 주택과 작은 정원뿐이었지만 그걸로 족하다고 정말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자식의 성공이 부모의 성공이라고들 하잖아요. 며칠 전에도 정성껏 만든 밑반찬을 몇 가지 싸들고 아들 네 집을 찾았어요. 아들 진우는 45, 좋은 아들이에요. 하지만 늘 사업 스트레스에 짓눌려 있죠. 현관문을 열어주면서도 그의 귀는 휴대폰에 붙어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건 다시 체크해서. 제게는 눈인사 한번 건네는 게 전부였죠. 그 애를 탓할 수는 없어요. 가장의 무게라는 게 얼마나 버거운지 아니까요. 제 며느리 하윤이는 참 예쁜 아이예요. 남들 앞에서는 어쩜 그리 싹싹하고 애교가 많은지 그날도 어머니 오셨어요 라며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죠. 하지만 그 아이의 눈은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빠르게 훑어내렸어요. 제가 시장에서 사 입은 편한 원피스를 보고는 입술을 살짝 삐죽이더군요. 그리고는 마치 걱정스럽다는 듯이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엔 그런 옷 안 입어요. 촌스러워 보여요. 제가 다음에 백화점 가서 좋은 걸로 하나 사드릴게요. 그 말에 담긴 뾰족한 가시를 모를 리 없었지만 저는 그저 웃어넘겼어요. 괜찮다. 나는 이런 게 편해서. 하윤이는 거실 소파에 저를 앉혀놓고는 자기가 속한 사교 모임 이야기를 한참이나 늘어놓았어요. 누구 남편이 이번에 승진을 했다더라. 누구네는 아이를 스위스에 있는 학교로 보냈다더라. 그 대화 속에서 하윤이는 끊임없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뒤처지지 않으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어쩌면 저에게 했던 말도 그런 불안감에서 나온 투정 같은 거였을지도 모르죠. 저는 그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하윤이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어미의 역할이란 때로는 그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날도 하윤이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손주 녀석이 다니는 국제학교 이야기였죠. 어머니, 우리 애가 다니는 국제학교에서 이번에 특별 활동비가 나왔는데 금액이 좀 부담스럽네요. 그래도 아이 미래를 위한 투자잖아요. 안 시킬 수도 없고 라며 말끝을 흐리더군요. 그 아이의 눈에는 걱정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어요.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얼마면 되겠니? 보내줘야지 암. 우리 강아지 미래가 걸린 일인데.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또 다른 부탁을 해왔어요. 어머님, 이번에 제가 활동하는 자선단체에서 바자회를 크게 열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안 체면이 있잖아요. 이름만 올려놓는 다른 이사들과는 다르게 제가 좀 통 크게 기부해서 본보기를 보여주고 싶어서요. 체면. 그 말이 제 가슴을 쿡 찔렀어요. 제가 평생 지켜온 가치와는 조금 다른 의미였지만 아들 내외의 사회적 지위를 위한 것이라 생각하니 거절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한 번, 두 번 지갑을 열다 보니 어느새 그게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하윤이는 더 이상 미안해하지도
조심스러워하지도 않았어요.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적은 없어요. 그저 감사합니다. 어머니라는 가벼운 인사와 함께 제 통장의 숫자들이 빠르게 줄어들 뿐이었죠. 저는 애써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조금 아껴 쓰면 되는 일이니까. 자식들이, 그리고 손주가 저 반짝이는 세상에서 기죽지 않고 살 수만 있다면 내 노후 자금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겼어요. 오늘도 텅 빈 반찬통을 들고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무엇을 위해 이 모든 것을 내어준 걸까? 돌아온 낡은 집은 유난히 휑하고 고요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저를 반기는 건 오직 묵직한 침묵뿐이었죠. 거실 테이블에 반찬통을 내려놓고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어요. 며칠 전 하윤이가 무심코 자랑했던 값비싼 명품 가방이 떠올랐어요. 제가 보내준 자선 바자회 기부금과 비슷한 가격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겠지, 설마. 고개를 저으며 나쁜 생각을 떨쳐내려 했어요. 하지만 한번 피어난 의심의 씨앗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마음 한구석을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평생을 함께한 낡은 책상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두꺼운 가죽 일기장을 꺼냈죠. 평생의 습관이었어요. 교사 시절부터 하루의 일과를 꼼꼼히 기록하는 버릇. 저는 만년필을 꺼내들고 조용히 오늘 있었던 일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5월 14일. 진훈의 집 방문. 밑반찬 전달.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한 줄을 더 적었어요. 하윤. 손주 국제학교 특별 활동비 요청. 자선 바자회 기부금 요청. 그 아래에 제가 송금했던 정확한 액수를 또박또박 기록했어요. 이건 의심이 아니에요. 그저 기록일 뿐이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적어두는 것. 그것이 제가 평생을 지켜온 원칙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까만 잉크로 적힌 숫자들을 보고 있자니 고요했던 제 마음에 무언가 차갑고 단단한 것이 균열을 일으키며 서서히 자리 잡는 기분이 들었어요. 정원의 라일락 향기마저도 이 불안감을 완전히 지워주지는 못하는 밤이었어요. 그 의심의 씨앗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질긴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하루가 다르게 통장 잔고의 숫자가 줄어드는 걸 볼 때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평생을 아끼고 아껴 모은 돈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땀 흘려 일군 제 젊음과 맞바꾼 시간들이었죠. 그 숫자들이 하윤이의 가벼운 말, 한마디의 안개처럼 사라져가는 걸 지켜보는 건 제 살점이 뜯겨 나가는 것 같은 아픔이었어요. 불안한 마음에 하루는 아들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마침 점심시간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요즘 하윤이가 돈 쓸 일이 많은가 보다. 혹시 사업에 무슨 어려운 일이라도 있는 거니 하고요. 수화기 너머로 진우의 가벼운 한숨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아이는 제 걱정을 귀찮은 잔소리로 여겼나 봐요. 어머니, 하윤이가 다 알아서 잘해요. 요즘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요. 너무 걱정 마세요. 그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밝혔어요. 알아서 잘한다는 그 말이 마치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듯 선을 긋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저는 이 가족의 어른인데 정작 가족 안에서 철저히 이방인이 되어버린 기분이었죠. 기댈 곳 하나 없는 섬처럼 저는 그렇게 혼자였어요. 그 일이 있고 며칠 뒤였을 거예요. 하윤이가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저를 찾아왔어요. 무슨 일이냐고 묻는 제 앞에 털썩 주저앉아 눈물을 뚝뚝 흘리더군요. 어머니, 어떡해요? 제가 후원하는 고아원이 있는데 글쎄 이번 겨울에 난방비가 모자라서 아이들이 다들 추위에 떨고 있대요. 그 아이의 눈물은 너무나도 진실해 보였어요.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울음을 삼키며 말을 잇는 모습에 제 마음도 함께 무너져 내렸죠. 며느리의 선의를, 그 마지막 남은 한 조각의 믿음을 저는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마지막이다. 이번만 믿어보자. 스스로를 다독이며 저는 남은 노후 자금의 상당 부분을 하윤이에게 송금했어요. 고맙습니다, 어머니.
아이들이 어머니 덕분에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하윤이는 제 손을 잡고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 순간만큼은 저는 정말로 좋은 일을 했다고 믿었어요. 문제의 그날은 며칠 뒤 찾아온 아주 평범한 오후였어요. 무료함을 달래려고 손주 녀석이 알려준 인스타그램이라는 걸 처음으로 열어봤죠. 뭐가 뭔지 몰라 이것저것 누르다 보니 우연히 하윤이의 친구가 올린 게시물을 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하윤이와 행복한 브런치 타임이라는 글과 함께 올라온 사진 몇 장. 최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화려하게 차려입은 여자들이 크리스털 와인잔을 부딪히며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 제 며느리 하윤이가 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처럼 웃고 있는 그 아이의 모습. 그런데 제 눈길을 사로잡은 건 그 웃음이 아니었어요. 하윤이의 왼쪽 손목, 샴페인 잔을 든 그 하얀 손목에서 무언가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어요. 수십 개의 다이아몬드가 촘촘히 밝힌 한눈에 봐도 아주 값비싼 시계였죠. 저도 모르게 화면을 확대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저는 인터넷 검색창에 그 시계의 브랜드를 입력했어요. 까르띠에, 그리고 잠시 후 제 눈앞에 나타난 가격. 제가 고아원 아이들의 겨울 난방비로 보냈던 그 돈과 소름 끼치도록 비슷한 액수였어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허영심이나 실수가 아니었어요. 필요에 의한 요구는 더더욱 아니었죠. 이것은 저를 철저히 기만하고 제 마지막 남은 믿음과 선의마저 짓밟아버린 악의로 가득 찬 사기였어요. 그동안의 모든 일들이 조각난 파편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촌스럽다던 제 옷차림, 당연하게 받아가던 돈, 그리고 오늘 이 사진 속의 눈부신 시계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졌어요. 슬픔은 순식간에 증발해버리고 그 자리에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분노만이 남았어요. 저는 더 이상 희생하는 어머니, 모든 것을 내어주는 늙은이가 아니에요. 저는 그 자리에서 모든 금융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날 밤 저는 프린터로 하윤이의 인스타그램 사진을 컬러로 인쇄했어요. 그리고 제 일기장의 새로운 페이지에 그 사진을 반듯하게 붙였죠. 사진 옆에는 그날의 날짜와 제가 송금했던 금액을 적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 저는 만년필을 꾹꾹 눌러 단 3글자를 썼어요. 거, 짓, 말. 그 3글자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선전포고였죠.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본 이상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어요. 제 인생의 가장 혹독한 전쟁이 바로 그날 밤 시작되었어요. 제가 돈을 보내지 않자 고요했던 수면에 돌이 던져진 것처럼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파문이 그렇게 추하고 악랄한 방식으로 번져나갈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죠. 어쩌면 제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도 순진한 믿음이 남아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 모든 걸 떠올리면 수년 전 그날의 제 선택이 얼마나 현명했는지 새삼 깨닫게 돼요. 그날은 비가 내리는 가을날이었어요. 저는 오랜 친구이자 은퇴한 변호사인 해수기를 만났죠. 펜트하우스 잔금을 치르기 바로 전날이었어요. 찻집의 따뜻한 조명 아래 해수기는 제 손을 잡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수민아, 평생 모은 재산을 그냥 주면 안 돼. 자식이라도 100% 믿는 거 아니야. 만약을 대비해야지. 저는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내 아들 진우는 그런 애 아니야. 효심도 깊고 나를 얼마나 위하는데. 해수기는 혀를 쯧쯧 차며 제 말을 잘랐죠. 지금의 효심이 평생 가라는 법은 없어. 사람이 돈 앞에서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너는 모를 거야. 나는 평생을 그런 인간들만 보고 살았어. 해수기는 제게 법적으로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었어요. 공증된 차용증, 아들 진우가 제게 펜트하우스 구입 자금 전액을 빌리는 형식으로 하고 만약 부모를 부양할 의무를 저버리거나 불효한 행위를 할 시 채권자인 박수미는 즉시 모든 채권을 회수하고 담보인 펜트하우스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가 있다는 조항을 넣었죠.
너무 매정한 것 같다고 망설이는 제게 해수기는 이건 보험 같은 거라고 했어요. 쓰지 않으면 가장 좋은, 하지만 없어서는 안 될 마지막 보루라고요. 다음 날 저는 그 무겁고 낯선 법률 서류를 들고 아들 앞에 섰어요. 심장이 어찌나 떨리던지. 저는 애써 태연한 척 웃으며 말했죠. 진우야, 이게 금액이 크다 보니 세금 문제 때문에 형식적으로 필요한 서류래. 사인만 하면 된단다. 그때의 진우는 정말 착한 아들이었어요. 서류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어머니가 필요하시다는데 당연히 해드려야죠라며 제 앞에서 망설임 없이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죄책감과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어요. 며칠 뒤 저는 그 서류를 은행 대여금고 가장 깊숙한 곳에 넣고 굳게 잠갔어요. 그 차가운 강철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이 열쇠를 다시 꺼내는 날이 제 평생에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었죠. 그리고 현재 제 기도는 산산조각이 났어요. 돈줄이 끊기자 하윤이의 태도는 180도 돌변했거든요. 처음에는 짜증 섞인 전화가 전부였어요. 어머니, 이번 달 생활비가 왜 안 들어와요? 하지만 제가 이제 너희도 자립해야지라며 단호하게 말하자. 그때부터 본격적인 치매몰이가 시작되었어요. 교묘하고 잔인하게. 어느 날은 하윤이가 다녀간 뒤에 온 집안을 다 뒤져도 TV 리모컨이 보이지 않았어요. 한참을 찾다 포기하고 있는데 하윤이에게서 전화가 왔죠. 어머니, 리모컨 찾으셨어요? 아까 제가 냉장고 야채 칸에 넣어두는 걸 본 것 같은데 설마 하며 열어본 냉장고 안에는 정말로 리모컨이 차가운 오이 옆에 놓여 있었어요. 저는 잠시 혼란스러웠지만 하윤이가 장난을 쳤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아들 진우에게서 전화가 왔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하윤이가 어머니가 자꾸 물건을 엉뚱한 곳에 두신다고 걱정이 많아요. 연세도 있으신데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또 어떤 날은 하윤이와 어제 나눴던 대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어제 네가 말했던 그 백화점 말이다. 그러자 하윤이는 동그랗게 눈을 뜨고는 정색을 하며 말하더군요. 어머니, 저희 어제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요. 어머니, 요즘 자꾸 하셨던 말씀을 또 하시거나 없었던 일을 만들어내시는 것 같아요. 저 정말 걱정돼요.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 기억이, 내 정신이 정말로 병들어가고 있는 걸까?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갈등이 폭발한 건 하윤이가 자신의 사교계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 펜트하우스에서 연호하러 온 파티에서였어요. 저는 손주를 돌봐주러 그곳에 가 있었죠. 어색하고 불편한 자리였어요.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은 여자들 사이에서 시장에서 산 제 옷차림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죠. 저는 마치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었어요. 파티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저는 손님들에게 뭐라도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 제가 아껴두었던 귀한 인삼을 정성껏 다려내어 갔어요. 하윤이가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자신의 물론 거짓으로 꾸며낸 유복했던 어린 시절에 대해 자랑을 늘어놓고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왠지 모를 뿌듯함과 대견함이 밀려왔어요. 저는 선한 의도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말했어요. 우리 하윤이가 대학 다닐 땐 집이 어려워서 작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며 고생 많이 했지요. 이렇게 성공하니 내가 다 기쁘네. 순간 시끄럽던 파티장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제게 그리고 새하얗게 질린 얼굴의 하윤이에게로 향했죠. 여기저기서 나지막한 수군거림이 들려왔어요. 재벌가 막내딸이라던 하윤이의 완벽한 가면이 제 순진한 말 한마디에 산산조각이 나는 순간이었어요. 하윤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봤어요. 그 예쁜 얼굴 위로 스쳐 지나가는 지독한 증오와 살기를. 그건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망쳐버린 원수를 바라보는 눈빛이었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하윤이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천마디의 욕설보다
더 무섭게 저를 짓눌렀어요. 제 낡은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닫고 혼자 남겨졌을 때 저는 비로소 모든 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갈등이나 오해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전쟁이었어요. 제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며느리와 그것을 지켜내야 하는 저와의 처절한 전쟁.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용서할 마음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저는 안방의 낡은 자개장 서랍을 열었어요. 그리고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죠. 그 안에는 차갑고 단단한 금속의 감촉이 느껴지는 은행 대여금고 열쇠가 들어있었어요. 저는 그 열쇠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내려다보았어요. 그날 해수기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았던 과거의 제가 절망의 나락에 빠진 현재의 저를 구하기 위해 내밀어준 마지막 동아줄이었죠. 저는 그 차가운 열쇠를 단단히 쥐었어요. 그 무게가 앞으로 제가 짊어져야 할 싸움의 무게처럼 느껴졌어요. 그 차가운 열쇠를 손에 쥔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제 평생에 그렇게 길고 잔인한 전화벨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었죠. 부산에 사는 외삼촌의 다급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터져 나왔어요. 누님이 내 어머니가 위독하시다. 정신이 오락가락하시면서 내 이름만 찾고 계셔. 마지막으로 딸하고 외손주 얼굴은 보고 가셔야지. 그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며느리와의 차가운 전쟁도 아들에 대한 서운함도 모두 하찮은 것이 되어버렸죠. 머릿속에는 오직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만이 떠올랐어요. 저는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지만 혼자서는 부산까지 갈 기력이 없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하윤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제 목소리가 염치 없게도 덜덜 떨리고 있었죠. 그런데 하윤이의 반응은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어요. 어머니, 세상에 어떡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지금 바로 모시러 갈게요. 진우 씨한테는 제가 연락해 놓을게요. 그 아이의 목소리에는 지난밤에 냉기는 온데간데 없고 진심 어린 걱정만이 가득했어요. 어쩌면 파티에서의 일은 그 아이의 실수였을지도 모른다. 아직 우리에게는 희망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저는 그 순간 바보처럼 또다시 희망을 품고 말았어요. 그 희망은 아들 진우와의 통화에서 더욱 커졌어요. 하윤이에게 연락을 받은 진우는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지금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 입찰 마지막 단계라 꼼짝을 못해요. 오늘 저녁까지만 마무리하고 밤 비행기로라도 제가 꼭 내려갈게요. 하윤이 먼저 가 있을 테니 조금만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 역시 내 아들이야.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을 저버릴 아이는 아니지. 저는 철석같이 아들을 믿었어요. 하지만 신은 제 편이 아니었나 봐요. 저녁 무렵 진우에게서 짧은 문자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어요. 입찰 실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문자를 끝으로 아들의 전화기는 꺼져버렸어요. 저는 아들이 얼마나 상심이 클지 걱정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피어올랐죠. 그는 약속을 지키러 오지 않을 것 같았어요. 깊은 절망감에 빠진 아들은 위독한 외할머니와 애타게 기다리는 어머니 대신 동료들과의 술잔을 선택했다는 걸 저는 한참 뒤에야 알게 되었죠. 오늘만 있고 싶다는 그 아이의 이기적인 생각이 우리 모두를 지옥으로 밀어 넣을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결국 하윤이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김포공항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하윤이는 제 손을 꼭 잡고 위로했죠. 어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할머님 괜찮으실 거예요. 그 다정한 모습에 저는 그동안의 의심이 모두 제 못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 자책했어요. 비행기는 곧 이륙했고 제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워졌어요. 평소에도 멀미가 심했던 저는 그날따라 유독 속이 메스꺼리고 머리가 어지러웠죠. 창백해진 제 얼굴을 본 하윤이가 가방에서 작은 약병을 꺼내며 말했어요. 어머니, 기운 차리시라고 제가 준비한 고급 영양제예요. 이거 드시면 좀 나아지실 거예요. 저는 아무 의심 없이 그 아이가 건네는 알약 하나와 물을 받아 삼켰어요. 고맙다. 역시 너밖에 없구나. 그게 제가 온전한 정신으로 기억하는 마지막 말이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희미한 의식 너머로 비행기가 착륙하는 진동이 느껴졌어요. 하윤이가 저를 부축해 일으켰죠. 어머니, 다 왔어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저는 몽롱한 상태로 그 아이에게 이끌려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김해공항의 불빛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죠. 하윤이는 저를 도착장 의자에 앉히며 말했어요. 어머니, 여기서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짐 찾고 바로 올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약 기운을 이기지 못한 채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제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세상은 온통 어둠과 폭풍우 소리로 가득했어요. 한밤중이었죠. 시끄럽던 공항은 텅 비어 있었고 간간히 청소 카트 소리만이 유령처럼 울려 퍼졌어요. 제 옆자리는 비어 있었고 하윤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무릎 위에 놓여 있어야 할 핸드백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어요. 휴대폰, 지갑, 신분증, 모든 것이 사라졌죠.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었어요. 하윤아, 하윤아. 저는 미친 사람처럼 며느리의 이름을 부르며 텅 빈 공항을 헤맸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공항 밖은 것엔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죠. 저는 무작정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차가운 빗줄기가 제 온몸을 때렸고 바람이 살을 애는 듯 했어요. 저는 절망적으로 하윤이의 이름을 외쳤지만 제 목소리는 거대한 폭풍우 소리에 묻혀 사라졌어요. 결국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한 채 공항 처마 밑으로 기어 들어갔어요. 온몸은 비에 젖어 덜덜 떨렸고 추위와 공포 그리고 지독한 배신감이 제 온몸을 잠식했어요. 머릿속은 텅 빈 것처럼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내가 왜 여기에 혼자 있는지, 하윤이는 어디로 갔는지, 기억이 희미한 안개에 갇힌 것처럼 뒤죽박죽이었죠. 저는 그저 웅크린 채 이 지옥 같은 밤이 끝나기만을 기도하며 뜬 눈으로 새벽을 맞이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어둡고 끔찍한 밤이었어요. 새벽의 푸른 빛이 공항의 차가운 유리창을 물들이기 시작할 무렵 공항 보안 요원 한 분이 저를 발견했어요.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저는 넋이 나간 사람 같았죠. 경찰의 도움으로 겨우 외삼촌 댁에 연락이 닿았고 저는 경찰차를 타고 친정으로 향했어요. 차창 밖으로 익숙한 부산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하얀 안개에 갇힌 것처럼 뿌옇기만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친정집 대문. 그곳에는 하얀 등불이 걸려 있었어요. 어머니는 이미 제 곁을 떠나신 후였어요. 그 순간 제 다리가 무너지며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바로 그때였어요. 하윤이가 대문 안에서 뛰쳐나와 통곡하며 저를 부축했어요. 어머니, 어디 다녀오세요. 제가 얼마나 찾아다녔는데 짐을 찾고 나와 보니 어머니가 안 계셔서 먼저 택시 타고 집에 가신 줄 알았어요. 완벽한 연기였어요. 그 아이의 눈물에는 단 한 점의 거짓도 없어 보였죠. 장례식 내내 저는 죄인이었어요. 친척들은 저를 책망했죠. 외삼촌은 퉁명스럽게 쏘아붙였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보고 싶어 하셨는데 이제야 오면 어떡해. 진우놈은 전화기도 꺼놓고 말이야. 하윤이는 걱정스러운 척 옆에서 거들었죠. 어머니의 깜빡하는 병이 점점 심해지시는 것 같아요. 이모는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언니, 정말 괜찮아? 하윤이가 전화해서 언니가 자꾸 이것저것 잊어버린다고 얼마나 걱정했는데 공항에서의 충격적인 기억은 공포와 뒤섞여 희미했고 어머니를 잃은 슬픔은 제 모든 판단력을 마비시켰어요. 저는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정말 치매인가? 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지? 정말 내가 혼자 어디를 헤매다가 어머니의 임종을 놓친 건가? 저는 어머니를 잃은 슬픔과 자기 자신에 대한 공포 속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서울로 돌아온 후 저는 유령 같은 삶을 살았어요. 아들 진우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제 눈치를 받고 하윤이는 저를 극진히 보살피는 효부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죠. 그러던 어느 날 하윤이가 남편과 저를 앉혀놓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재산을 관리해드리기 위해 우리가 성년후견인 신청을 하는 게 어때요? 재산을 관리한다는 말에 잠시 정신이 들었지만
진우는 이미 아내의 설득에 넘어간 후였어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지켜드리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제 탓이라 여기던 저는 그저 무력하게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며칠 뒤 하윤이가 내민 초기 서류에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 이름을 적었어요. 모든 계획이 성공했다고 믿은 하윤이는 그날 밤 가장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의기양양하게 자신의 승리를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그 시각 저는 멍하니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제 옆에서는 손녀가 태블릿 PC로 요란한 소리가 나는 게임을 하고 있었죠. 아이는 게임 화면을 녹화하는 버릇이 있었어요. 그로부터 며칠 뒤였어요. 무력감에 빠져 소파에 누워있던 저는 손녀가 두고 간 태블릿 PC를 집어들었어요. 아이가 했던 게임이나 한번 볼까 하는 가벼운 마음이었죠. 녹화된 영상 목록을 누르자 가장 최근 파일이 눈에 띄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죠. 처음에는 시끄러운 게임 소리만 들렸어요. 그런데 잠시 후 게임이 멈추고 하윤이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명확하고 날카로운 그 아이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찍고 흘러나왔어요. 그 영감탱이가 감히 내 체면을 깎아? 톡톡히 갚아줘야지. 공항에서 수면제 한 알 먹이고 짐 찾는 척하며 택시 타고 바로 와버렸어. 거기 버려두고 재수없게 소매치기까지 당했는지 도착했을 땐 이미 그 엄마는 죽었더라고. 꼴 좋지. 평생 그 죄책감 안고 살라지. 이제 성년 후견인 신청만 끝나면 저 집도 재산도 다 우리 거야. 벼락이 제 머리 위로 그대로 내리꽂혔어요.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그 악마 같은 목소리만이 제 뇌리에서 무한히 반복되었죠. 치매라는 짙은 안개가 순식간에 걷히고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졌어요. 파티에서의 모욕, 공항에서의 사건, 친척들의 비난, 그리고 성년후견인 신청까지. 이것은 복수이자 제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치밀하고 잔인한 계획이었어요. 어머니를 잃은 슬픔은 그 순간 거대하고 차가운 분노의 불길에 완전히 삼켜져 버렸어요. 제 눈에서 더 이상 눈물은 흐르지 않았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떨리지 않는 손으로 태블릿 PC를 들고 서재로 들어갔죠. 그리고 그 영상 파일을 USB에 침착하게 복사했어요. 마치 평생을 해온 일처럼 제 손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제 옷장에서 가장 단정하고 품위 있는 옷을 꺼내 입었어요. 더 이상 무시당하던 늙은 시어머니가 아니었죠. 저는 택시를 타고 서울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로 향했어요. 거대한 유리 빌딩 꼭대기에 위치한 국내 최고의 로펌, 비서의 안내를 받아 들어선 사무실에서 저는 젊고 유능해 보이는 변호사와 마주 앉았어요. 변호사 앞에서 저는 말없이 USB를 꺼내 노트북에 꽂았어요. 그리고 영상을 재생했죠. 영상이 끝나자 변호사의 얼굴에서 부드러운 미소가 사라지고 날카로운 빛이 번뜩였어요. 저는 천천히 핸드백에서 또 다른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어요. 수년 전 해수기의 도움으로 받아두었던 은행 대여금고에 잠들어 있던 바로 그 공증된 차용증이었죠.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검토한 뒤 안경을 고쳤으며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은 이제 존경심마저 담고 있는 듯 했어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결심이 선 듯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사모님, 이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닙니다. 완벽한 심판이 될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제 인생에 가장 길고 어두웠던 밤이 끝나고 마침내 반격의 서막이 올랐다는 것을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날 서울의 하늘은 제가 본 중 가장 파랗고 높았어요. 더 이상 제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도 제 발목을 잡는 희생의 굴레도 없었죠. 오직 단단한 결심과 차가운 분노만이 제 안에 남아 있었어요. 심판은 변호사의 말처럼 신속하고 정확하게 시작되었어요. 복수의 첫 번째 화살은 하윤이가 그토록 집착하던 바로 그곳. 그녀의 사회적 체면을 향해 날아갔어요. 저는 변호사가 건네준 고급 편지지에 밤을 새워 직접 손으로 편지를 썼어요. 분노를 담지 않으려 했었죠. 그저 한 인간으로서
한 어머니로서 겪어야 했던 모든 일을 담담하고 건조한 문체로 써내려갔어요. 그리고 그 편지를 USB 영상 파일과 함께 하윤이가 속한 사교계의 정점이자 자선재단의 회장 사모님에게 보냈어요. 폭풍은 며칠 만에 몰아닥쳤어요.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그 영상은 상류층의 비밀스러운 비공개 채팅방을 통해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갔다고 해요. 그들이 나누는 대화의 조각들을 전해들었죠. 세상에 김하윤 씨가 그런 사람이었다니. 어쩐지 근본 없어 보이더라. 우리 재단 이미지 어떻게 당장 제명시켜야 해. 하윤이는 순식간에 시어머니를 학대하고 공항에 버린 악녀로 낙인 찍혔어요. 모든 친구와 지인들이 그녀의 번호를 차단했고 그녀가 모델로 활동하던 작은 브랜드에서는 계약 파기 통보를 했죠. 그녀가 쌓아 올린 화려한 성은 그렇게 하룻밤 사이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어요. 두 번째 화살은 법률적인 것이었어요. 로펌의 이름으로 작성된 서슬퍼런 내용 증명이 펜트하우스로 발송되었죠. 공증된 차용증의 불효 조항에 의거하여 한 달 내에 집을 비울 것, 그리고 노인 학대 및 유기 혐의로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는 통보. 그 우편물이 도착했을 때 하윤이는 아마도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그녀의 손을 잡아줄 사람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죠. 아들 진우의 연락을 받은 건 그로부터 이틀 뒤였어요. 처음에는 빗발치는 부재중 전화였고 나중에는 절규에 가까운 음성 메시지였죠. 저는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날 저녁 변호사로부터 이메일이 한 통 왔어요. 제 아들에게 모든 증거 자료를 발송했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상상했어요. 최고급 소파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열었을 진우의 모습을, 그리고 화면 가득 울려 퍼지는 아내의 악마 같은 목소리를 들었을 때의 그 표정을, 어머니가 공항에서 버려지고 외할머니가 죽어가던 바로 그 순간, 자신이 서울의 술집에서 개인적인 실패에 좌절하며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 참담함을요. 자신의 무책임과 나약함이 아내의 완벽한 범죄를 위한 길을 닦아주었다는 것을 그는 아마 뼈저리게 깨달았을 거예요. 결말은 신속하고 무자비했어요. 김하윤은 자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모든 것을 잃었어요. 명성, 돈, 그리고 가족까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자신이 입고 있던 명품 옷 몇 벌만 챙긴 채 빈손으로 그 집에서 쫓겨났죠. 그녀는 자신이 평생을 부정하고 벗어나려 했던 그 초라하고 어두운 시작점으로 돌아가야만 했어요. 진우는 이혼 후 스캔들로 인해 사업에 치명타를 입고 파산 직전까지 몰렸어요. 어느 날 밤 그 애는 비에 젖은 생쥐꼴로 제 낡은 집 현관문 앞에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아이처럼 엉엉 울며 용서를 빌었죠.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죽일 놈이에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 애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어요. 제 마음속에는 더 이상 분노도 연민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저 텅 빈 공허함만이 가득했죠. 저는 차갑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 할머니가 눈을 감지 못했을 때 내 눈물은 어디 있었니? 넌 가족 대신 이를 택했다. 이제 그 선택과 함께 살아가거라. 저는 용서를 거부했어요. 그것이 제가 제 아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가르침이었으니까요. 모든 것이 끝난 후 저는 펜트하우스를 처분했어요. 그 집을 팔고 나니 제 인생을 짓누르던 마지막 족쇄가 풀려나는 기분이었죠. 저는 그 돈의 일부를 들고 부산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어머니의 이름으로 작은 재단을 설립했죠. 화려한 행사는 없었어요. 그저 동네에 소외된 어르신들을 모시고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는 그런 소박한 시작이었어요. 어머니의 영정사진 앞에서 저는 비로소 마음 편히 웃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할 시간이 왔어요. 남은 돈으로 저는 세계 일주 비행기 표를 끊었어요. 낯선 사람들로 북적이는 인천공항. 저는 커다란 캐리어 하나만을 든 채 출발 안내 전광판을 올려다보았어요. 파리, 로마, 프라하. 제 눈앞에 펼쳐진 수많은 도시의 이름들이
마치 저를 향해 손짓하는 것 같았죠. 더 이상 저는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저 박수민, 새로운 세상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는 자유로운 한 인간이었어요. 비행기가 육중한 소리를 내며 활주로를 박차고 오르는 순간 저는 창밖으로 작아지는 대한민국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제 인생의 가장 길고 혹독했던 수업이 마침내 끝난 거예요. 결국 그녀는 자신의 삶으로 가장 중요한 교훈을 보여주었죠. 진정한 존엄은 맹목적인 희생이 아닌 자신을 지킬 힘에서 나오고 효도란 일방적인 헌신이 아닌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요. 배신자가 가장 원했던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비싼 교훈이었어요.